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토지제도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전법에서 시작이 됐죠. 근데 이 과전법은 조선 때 만들어진 법이 아니지, 고려 말 때 이미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제시됐던 그런 토지제도인데요. 이 과전법은 전직 그리고 현직 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그런 토지 제도였습니다. 물론 세습은 되지 않죠. 여기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공신전, 그리고 수신전, 휼양전 이런 것이 이제 해당됐다고 얘기하는데, 수신전은 과부, 공신들이 죽고 나면 아내가 남잖아요. 그 과부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준 것이고, 이건 이제 자식들에게 준 토지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세습이 가능했었던 그런 토지 제도였었다. 자, 과전법을 시행하니까 전직과 현직들에게도 주고 또 과부들 자식들에게도 주다 보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가 부족해지겠지? 그래서 조선 세조 때 들어와서는 직전법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뭐 땅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직들에게만 주자라고 했던 거죠. 그러고서 옆에 있던 뭐 수신전, 뭐 휼양전 뭐 이런 것들 싹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관수 관급제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죠. 자, 이건 뭐냐면 권리들에게 수조권을 직접 주지 않고 국가가 대신 세금을 거둬서 너희들에게, 즉 관리들한테 줄게. 너희들이 하는 일을 국가가 할게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그만큼 이제 여의치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나아가서는 직전법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직전법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월급을 준다는 얘기예요. 결국 노급이 아니라 녹봉이죠. 녹봉, 월급을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수조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이제 더 이상 국가에서 관리들에게 세금을 거둬 들일 수 있는 권한, 토지에 대한 그 권한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관리들이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는 없었지만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지. 그 토지에서 나오는 각종 그 세금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거둘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직전법이 폐지된다는 얘기는 수조권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이때서부터는 관리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변화가 생기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전주, 전객제라고 하는 거에서 점점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지주, 전호제라고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전주는 이제 국가죠.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고. 종이 나네요. 국가고 이 정객은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주는 실제로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거는 이제 소장농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조선 전기는 이런 개념이었어요. 토지에 대한 이게 잘 몰라도 됩니다. 전주 전객제의 개념이었다가 나중에 지주 전후제, 땅을 직접 소유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해서 소장농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각종 이익들을 갖고자 했었다.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토지 정책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책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또 여기 중간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역시 세종은 국민들을 굉장히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한 법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법을 통해서 전분 유등법 그리고 연분 구등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토지에 대한 것을 균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토지를 이렇게 6등분, 9등분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 전분 유등법은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6단계로 나눈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연분 구등법은 농사를 짓다 보면 어느 해는 농사도 잘 되고 농사 안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조선의 세금 제도입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뭐 땅에서 나오는 토지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공납은 특산품에 대한 세금입니다. 특산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동력에 대한 세금이었었죠. 그래서 그 조세의 그 가장 대표적인 토지세는 여기 과정법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세종 때 아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공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약간 전환을 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조선 후기 때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것이 영정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결당 4두를 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세금이 초기보다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제 감면이 된 것이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일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 운동장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대마다 이 토지 일결에 대한 그 범위가 좀 다른데 약 1만 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가로 세로 약 100m 정도 되는 그런 땅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흔히 이제 운동장 정도 되는 그 크기를 일결이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그만한 규모에서 나오는 그 쌀을 이제 거둬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납, 이건 처음에는 이제 호 단위였어요. 집 단위로 이제 거둬들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쭉 가다 보면 특산물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 관리들이 야 내가 대신 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아먹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저는 싫어요, 저는 직접 특산물 내고 싶어요 했는데 특산물에 대한 세금을 관청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랬던 거죠. 그게 바로 방납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특산물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중간에서 관리들이 다 빼먹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그런 방납 폐단이라고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다 보니 이것이 조선 후기에 가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동법으로 하자. 어떻게? 특산물 대신에 쌀 12개를 받는 이런 대동법을 시행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이게 광해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은 어떻게 구성된다 그랬어요? 군역이라고 하는 것과 요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군대를 가지 않고 다른 사람 대신 보내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야, 너 좀 줄 테니까 나 대신 가서 군복무해 라고 했던 것이고, 또 전쟁이 없이 더 평화롭다 보니까 돈으로 대신 이제 떼우는 것이죠. 반군 수포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것을 양성화시키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대한 그런 세금을 쌀로서 받는 1년에 2필, 이것이 이제 또 쌀로 대체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 필로 전환이 되는데. 자, 조선 후기로 가면요. 처음에 조선 전기에 이렇게 제시됐던 이런 그 세금 패턴이 조선 후기에 가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전기 얘기하고 있는데 후기 얘기까지 선생님이 같이 얘기한 이유는 이런 흐름을 지금 파악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던 거죠. 이게 이제 다 쌀로 세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세를 전세화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왜 그렇게 되냐면 나중에 가면 쌀에 대한 생산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뭐 상품화폐도 발달이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조선 초기와 조선 후기가 세금에 대한 패턴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농업, 수공업, 상업, 무역인데요. 조선의 농업은 역시 뭐 시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서 같은 것들도 많이 간행이 됐죠. 뭐 대표적으로 뭐 농사직설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나타났고, 또 금양잡럭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농서도 발간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흐름에 따라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2년 3작이라고 하는 윤작법도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방이었었지만, 남부 지방에서 나타나는 일부 지방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지만, 모내기도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비법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농기구 개량도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여러 가지 그런 수단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공업 가볼게요. 수공업, 조선 전기의 관영 수공업을 중심으로 했어요. 관영 수공업 중심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수공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와서 일해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부역제라고 하는 것인데, 나와서 일해라고 했던 그런 게 자꾸 이렇게 허물어져요. 저 가기 싫은데요? 일하기 싫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찰나에 또 조선 상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주도해 나가는 이런 수공업이 점점 쇠퇴해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민간 수공업 형태로 막 가겠죠. 그 다음에 조선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시했습니다. 농업을 중시했고 상업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이건 조선 전기 때 얘기입니다. 조선 후기 때 가서는 양상이 전혀 달라지지요. 그래서 상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어. 그래서 관영수공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었던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라 때도 있었었고 고려 때도 있었었고 조선 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상업이 이제 점점 발달해 나가는데 장시,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뭐 오일장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기 시장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상태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등장하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보부상 같은. 당연히 이제 상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화폐 이런 것들도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조선의 무역은 초기에는 다 이 공무역이었습니다. 역시 국가가 다 통제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상업 통제를 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도 역시 공무역 중심입니다. 사무역은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조선 후기로 가면 역시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민족 문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쭉 살펴봐 줘야 될 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세부적으로는 다 이렇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항목별로만 본다면 역사적인 부분도 있어요. 고려 국사, 고려사, 고려사 전료, 동국 통감, 조선왕조 실록 이런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서 집필된 편찬 사업이 있었었고 그런 거 살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법전 있었습니다. 법전.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국대전 같은 거. 근데 그거 말고도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경제육전 이런 것들도 있었었다. 거. 그 다음 세 번째, 예절을 중시한 그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뭐냐? 삼강행실도 같은 것들, 국조의뢰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지리적인 항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팔도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 이런 지리 관련 책들도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활자도 만들었어요. 태종 때는 뭐 개미자라고 하는 활자를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세종 때는 갑인자라고 하는 그런 활자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 활자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다 여섯 번째, 과학적인 측면 봐볼까요? 과학적인 측면을 본다면 세종 때 뭐 해시계, 물시계를 비롯해 가지고 혼의, 간의, 그 다음 청산 열차 분야 지도, 그 다음에 우리 역법을 기준으로 한 칠정상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적인 부분 볼까요? 의학적인 부분을 보면 의방유치, 향약 집성방 이런 책들이 있었었고, 자, 마지막으로 무기적인 부분을 본다면 뭐 총통독록, 병장도설, 신기전 이런 것들이 있었다. 지금 얘기한 것들 책에서 한 페이지 정도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서 쭉 서술을 했었을 때 조선 전기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구나라고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항목별로 좀 많은 걸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항목별로 어떠한 것들이 조선 전기에 나왔나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신분제입니다. 조선의 신분제는 바로 양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양인에 해당되는 사람들,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인에 해당되는 사람들, 천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양반은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이제 부르는 것이죠. 뭐냐면 문반하고요, 무반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양반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중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또 있었잖아요. 기술 관련, 그 다음에 향리들, 서리, 그 다음에 역관, 통역사들이죠. 그 다음에 의사들, 그리고 이제 양반이긴 한데 양반 엄마 쪽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닌 아버지가 중인과 결혼을 했거나 혹은 천민과 결혼을 했을 때 그 사이에서 나오는 자식들을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서울도 사실은 서자와 얼자를 포함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서자는 중인 엄마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고 얼자는 천민 엄마 사이에서 나온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민,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은 농민, 그 다음에 수공업자, 뭐 당연히 이제 상민 해당되겠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신양, 역, 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부는 양인에 속하는데 역할은 천민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신량역천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게 뭐냐, 뭐 군인 중에서도 수군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 그 다음에 뭐 관청의 자벽을 담당했었던 조례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형사를 담당하던 뭐 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 다 책에 나오지 않은 것이니까 그냥 이런 정도 봐주면 되겠습니다. 천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노비들 얘기하는 것인데, 공노비, 사노비 해당됐었고, 또 백정, 고려 때의 백정하고는 다르죠. 백정, 무당, 뭐 광대, 뭐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신분 구분하는데, 이 조선의 신분과 비교해서 공부해 줄 게 고려의 신분제 같이 비교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사림의 성장과 사화입니다. 저번 시간에 사림에 대한 걸 얘기했었는데, 사림이 겪었던 사화가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오사화, 그리고 갑자사화, 기묘사화, 그리고 을사사화. 사화는 뭐라 그랬죠? 살인파들이 훈구파들에게 화를 입은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조선을 나중에 다 좌지우지하게 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자, 이 4개의 사화 중에 여기에서 중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갑자와 기묘 사이에서 중종반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중종반정,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연산군을 이제 폐위시키고 중종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오하고 갑자는 다 연산군하고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인파들이 점점 성장해 가는데, 나중에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서로 지들끼리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신 정치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자기네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워. 그 과정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됐죠. 살인들이. 이 동인들은 신진살인 계열이고, 이 서인들은 기성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황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이고. 동인은 어디를 기반으로 두고 있냐면 경상도 지방, 서인은 서울, 경기, 충청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또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훈구파하고 살인파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대립을 했잖아요. 훈구파, 살인파. 자, 얘네들 없어졌어 이제. 그래서 살인파가 지금 뭐야? 이주전랑 다툼으로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나뉘어졌다 그랬지? 동인은 다시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북인하고 남인으로 나뉘어요. 얘네 서인은 다시 나중에 쭉 가면 소론이라고 하는 것과 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누고요. 나중에 이제 북인이 또 없어지고 남인이 남고 서인이 남고,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에는 뭐 서로 공존하는 그런 관계에서 정치를 쭉 이끌어 나가다가 얘네들끼리 또 치고받고 막 싸워. 왜 싸우냐면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싸워요. 임금이 죽었는데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임금 왕비가 죽었는데 뭐 몇 년 입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으로 싸우는데, 뭐 1차 효종이 죽거든요. 여기 효종이 죽었을 때와 효종비가 죽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차 때는 효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서인은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반면에 남인은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누가 이겼냐면 얘네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서인하고 남인하고 지금 다투는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서인이 정권을 잡았던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효정비가 죽었네. 서인은 얼마로 주장했냐면 9개월을 주장했고 남인은 1년을 주장했어. 이번엔 어디가 이겼어? 남인이 이겼어. 그래서 남인이 또 등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선 논쟁을 통해서 남인과 서인이 이렇게 분열을 했었고요. 남인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집권한 이후로 숙종 때에 가면 환국이라고 하는 정치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도 세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신 환국에서 그 다음에 기사 환국, 갑술 환국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요 경신 환국 때 여기 지금 남인이 집권을 했잖아요. 남인이 집권했는데 경신 환국을 통해서 남인이 몰락하게 되고 서인이 등극하게 되는 것이고 기사 환국에서는 다시 또 남인이 등극하게 되는 것이고 갑술 환국 때에서는 다시 또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뒤집어 엎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신들의 그 영향력을 왕 입장에서는 숙정 입장에서는 눌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인을 등용했다가 또 사건을 이유로 인해서 또 다른 그런 남인을 등용했다가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 정치를 바로 환국이라고 표현했던 것이고, 그래서 요 경신왕국서부터 갑순왕국까지 서인과 남인이 계속 반복되면서 서로 이제 치열하게 정권 다툼을 했던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이제 서원 향약, 성리학을 통해서 이제 정립이 되어 나가는데 서원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겠죠. 서원의 기능 뭐가 있느냐? 뭐 유학자를 제사 지내고 또 성리학을 연구하는 뭐 사립교육원으로서 향천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하는 그런 서원의 기능 이런 거 하나 체크해 두고 그 다음에 또 정치 여론을 형성하고 학파를 결속시키고 또 서원이 갖고 있던 특권 중에 면세와 면역 특권도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이 서원의 기능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최초의 서원이 누구예요? 최초? 백운동 서원이죠. 주세봉이 세운 그런 서원으로서 임금으로부터 간판을 하사받죠. 그런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얘기했고 그 사액서원이기 때문에 이 백운동 서원을 소수서원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서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향약 볼까요?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향천사회 공동조직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유교적 이념을 결합시켜서 성리학적 윤리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향약은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중국의 여시 향약을 도입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퍼지게 된 것이고 이 향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4대 덕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4대 덕목이 뭐냐면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혈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달달 외워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향약의 기능을 봐야 되겠죠. 향천의 농민들을 교화시키고 향천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 봐볼까요? 성리학적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제시가 됐죠. 수학을 비롯해서 주자가래, 동몽선습, 경몽요결 이런 각종 책들이 보급이 되면서 성리학이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이제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리학적 어떤 사상들이
주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의식도 있습니다. 향사례, 그 다음에 향음주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리학적인 어떤 질서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주입이 되는 것이죠. 이 성리학적 그 이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황이 주장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이가 주장하고 있는 거,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성리학적 핵심 원리가 뭐예요? 수기, 자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통치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수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통치해 나가는 그런 핵심 원리를 추구했던 것인데, 요 이황은 주장했던 성리학이 바로 심성을 중시했었던 거예요. 심성. 이는 반면에 현실적인 것, 현실적이고 좀 개혁적이고, 여기는 이성적인 거죠. 이상적.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황이 지은 책은 성학 10도, 여기는 성학 집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유교적 양반 문화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건축, 문화, 회화, 공예, 음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 조선 전기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봐줘야 돼요. 먼저 건축적인 걸 보면, 건축적인 거 보면요, 강진 무의사 극락전, 그리고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런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원 건축물도 있잖아요. 건축물 중에서도 아까 봤던 백운동 서원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옥산 서원, 소현 서원, 토산 서원, 이런 것들도 있었다. 정원적인 것도 봐야 돼요. 정원. 뭐가 있냐면 담양에 소세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경정, 세연정, 이런 것들이 다 조선 전기의 어떤 정원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문학 봐야 되겠습니다. 문학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정철 나오잖아요. 정철이 지은 여러 가지 작품들, 송강가사, 관동별곡, 삼위인곡, 이런 것들 봐주시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철의 문학들을 자세히 보면 조선 전기에 뭐 가사 문학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불어서 뭐 한시, 시조,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의 문학적인 하나의 패턴이었었다. 그거 외에도 방외인 문학이 등장했고요. 또 부녀자들이 작품을 짓는 것도 나타났잖아요. 대표적으로 황진이, 신사임당, 허난설원,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됐죠. 이런 문학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또 요 회화적인 부분인데요. 몽유도 원도, 이거 좀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몽유도 원도, 안견이 그린 것이고, 그 다음 고사관수도, 그러니까 멍 때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예, 강희안이라고 하는 분이 했고, 또 사군자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그림들 보기에 제시를 해주고 조선 전기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조선 후기랑 비교를 해서. 공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도자기 문화가 바뀌어요. 분청사기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백자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조선 후기로 가면 이게 또 바뀌어요. 청화백자로. 그 다음에 음악적인 부분도 나타납니다.
음악적인 부분에 보면 뭐 종묘제례악, 악학괴범, 정강보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다. 아까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뭐 책들, 역사책, 뭐 과학 이런 거 얘기했듯이 여기도 그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제별로 조선정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렇게 좀 살펴봐줘야 되겠습니다.